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엄창섭입니다. 연구 출판 윤리와 연구 진실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하고 관련돼서 특별히 밝혀야 할 이해 충돌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연구 윤리의 주요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연구 윤리하고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령과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부정행위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좋은 연구가 중요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연구 자체에 수반되는 특성과 연구 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인 이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업적에 대한 현실적 압박,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증가된 연구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연구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연구 수행에서 벗어난 연구 부정행위를 일으키는 유혹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자체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에 대해서 신경을 씀으로써 올바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요인에 대해서 미국 NIH에서 나온 그 팜플렛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연구 책임자의 연구에 대한 어떤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연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와중에 동료들 사이에 있어서의 경쟁적인 압박이 심한 상황, 그러한 특성들이 연구 부정행위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소위 말하는 퍼블리셔와 페리시, 논문을 내면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에서 도태가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모양이죠.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테뉴어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연구비를 딸 수가 있고 더 유명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연구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당근책과 더불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배제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리서치 미스컨덕트, 연구 부정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 윤리의 주요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윤리는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 윤리라면 연구 결과물을 출판할 때 출판과 관련된 진실성을 확보하는 윤리를 출판 윤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판 윤리는 연구자에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논문의 저자가 되겠죠. 요구가 되는 연구 진실성 확보에 더하여 출판인에게 요구되는 출판 과정의 윤리, 그리고 심사자에게 평가의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출판 윤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코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어 프랙티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제정이 된 출판 윤리의 기준으로서 학술 편집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된 내용, 저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논문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또 수정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고 주로 연구 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연구 윤리의 정의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원칙 또는 올바른 행동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주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전 과정의 개념인데요. 연구를 실험을 하거나 자료를 모아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논문을 쓰는 그러한 연구 수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을 쓰는 것, 또는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이 단계를 보고 및 확산이라고 본다면, 아이디어의 도출로부터 연구 결과의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연구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연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수행과 결과 도출에 있어서 정직하고 타당한 연구 방법을 활용을 해서 남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로 연구에 임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책임 있게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원칙, 그러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동규범, 이것이 연구윤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구 수행 과정 중에 있어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연구의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 수행 과정 및 연구 개발 성과를 작성,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연구노트 작성을 법적 의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성은 연구 분야나 연구 집단 또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기관이 각자 상황에 맞도록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연구 노트를 작성, 기록,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연구윤리는 연구 진실성 확보와 연구 대상자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자 보호는 생명윤리법이나 실험동물법과 같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율적인 판단이나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여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라고 할 때는 연구 진실성 확보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연구 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관리 체계 이외에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 교류에 관한 윤리,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출판 윤리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그리고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 윤리에 포함해서 다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 윤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진실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에든버러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리서치 인테그리티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리서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사용한 방법이나 그 연구에서 얻어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남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는데, 남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연구 진실성이라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연구를 본인이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한다는 것은 이게 웬만한 공을 들이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경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연구 결과는 누구에게나 다 개방해야 된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연구 결과나 또는 연구의 진행 과정에 의심이 없도록 타당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연구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연구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책임있는 연구 수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연구 수행, Good Research Practi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책임있는 연구 수행은 우리가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남들로 하여금 나의 연구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경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반대에 해당되는 것이 연구 부정행위죠.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나쁜 행동으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 부적절 행위 또는 의심스러운 연구 수행,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무엇인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관례적으로 또는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윤리 기준이 잡혀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학술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부실학술 활동, 또는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은 연구 부정행위다라고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좋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인데, 학문교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 또는 단체의 학문적,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 다른 연구자나 일반인, 단체 등과 소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요즘은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인적교류와 같은 것들도 학문교류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충돌 또는 이해상충이라고 합니다. 이해충돌은 혁신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이해상충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연구가 부당하게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의 자율성 침해입니다. 약 28.6%의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지원한 기업이 연구에 불만을 표하거나 논문 출판을 저지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써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인데, 이것은 원래 연구윤리의 두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진실성 확보, 그 다음에 생명윤리. 그 생명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 연구 대상자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한 연구 계획 안에 연구 대상자, 즉 인간이든 그것이 실험 동물이든 연구 대상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고 충분히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에서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연구실 문화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네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 및 대응 활동이고, 두 번째가 연구자나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자 간 서로 존중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서로 개방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건전한 연구실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권익과 관련된 내용, 안전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관련된 법들에서 다 규율을 하고 있고 모든 기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연구자들 간의 상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당연히 성별이나 나이나 출신 지역, 인종 이런 것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에 참여할 권리라든지 연구비나 또는 연구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연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평가를 받아서 저자나 또는 특허의 발명자로서 등록이 될 때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실 구성원과 상호소통하는 개방형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연구실 안에서 만드는 것이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이 외에 혁신법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연구윤리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연구윤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가와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윤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과 각 기관의 규정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하고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법은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학술진흥법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국가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구윤리 또는 연구부정행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기준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절차를 잘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검증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내용을 각 기관에 적용하기 위해서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준비한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윤리 근간이 되는 조항은 제31조입니다. 제31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정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연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행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1항 1호에 있는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이것은 연구부정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연구부정행위에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위조, 변조, 표절,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그 외에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규정을 위반해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상을 누설 유출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일반 부정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 부정행위에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들이 특별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 부정행위 조사 시에 제보자에게 가해를 하는 행위와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연구 부정행위 4가지, 위조, 변조, 표절,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의 공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혁신법과 학술진흥법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중복계제에 관한 내용인데, 혁신법에서는 중복계제를 표절의 범위로 포함을 시켜서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학술진흥법에서는 연구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중에 하나의 예로 중복 출판을 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 연구부정행위를 보는 부당한 중복계제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외에 부당한 자가 빠진 중복계제를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절은 남의 것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중복계제는 자신의 것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같은 부정행위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 일반 부정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연구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구체적으로 31조 제1항 2호로부터 6호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리고 생명윤리법, 연구실 안전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부정행위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즉 교육부 훈령의 제12조에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하라. 두 번째, 해당 행위 당시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나 그 당시에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같으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저자 표시와 같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위조, 변조, 표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있을 때는 규정을 적용하지만 규정이 없었던 때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고려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위자의 고의나 연구부정행위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것을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지만 연구부정행위에 이르지 못하는 부적절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기관에 있는 규정에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연구자가 이런 행위는 옳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을 때 그것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단을 하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연구행위는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잘못된 게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반드시 근절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묵인하고 오는 부적절한 연구 관행은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고쳐져야 될 대상이 될 것이고요. 크게 부적절한 연구 행위, 부적절한 집필 행위, 부적절한 심사 행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적절한 연구 행위나 여러 가지 예를 적어 놨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관에 있어서는 용인되고 또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연구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뭔가 윤리적으로 꺼림직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지필행위에 예를 들면 출처 인용이 부적절한 경우, 즉 정확하지 않은 출처 인용과 같은 경우는 그 논문을 읽는 동료의 노력을 또 시간을 빼앗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부적절한 심사행위 대표적인 예는 본인이 심사해야 될 과제를 남들에게 심사를 하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비밀로 지키지 않고 밝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활용하는 경우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어서 우리나라 연구부정행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기된 의혹에서 실제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되는 비율은 2020년에 약 30%에서 2021년에 46%,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 60%에 해당이 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제기되는 의혹의 수는 줄었지만 실제 연구부정 행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년제 대학에 대한 조사에서 연구부정 행위 의혹은 가장 많은 것이 표절이고요. 그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 그리고 중복게재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위조와 변조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은 기타, 즉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형태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제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종류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혁신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윤리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학문 분야별로 봤을 때 인문사회학이나 예체능 분야에 있어서는 표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연계 또는 의학학 분야에 있어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연구노트 작성 또는 실험 데이터 작성이 부실하고 그 관리가 부실하다, 그것이 연구윤리 위반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 9% 정도에 해당이 되는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노트의 부실 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분류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윤리 위반 중에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보면 2022년도에는 해임이나 파면은 없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를 받게 되고요.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 제한이나 제재 부과금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의 주요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기존에 드러나지 않던 연구 분야의 구조적 고질적 관행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인해 오던 부적절 행위를 이제는 심각하게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보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주요 연구 부정 행위는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조, 변조, 표절, 그리고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겠습니다. 각 부정 행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고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조와 변조입니다. 위조는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변조는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의 원자료, 연구 결과, 또 연구 결과물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요. 형태로 봤을 때는 데이터나 문장, 이미지, 소리, 동영상, 심지어는 제품이나 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위조 변조의 형태는 소위 말하는 이미지 머니플레이션, 즉 이미지를 조작하는 형태이고요. 특이하게도 우산 업적을 내는 유명한 연구자에게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연구가 재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학술지에서 철회가 되는 논문들의 이유와 임팩트 팩터의 관계를 살펴본 조사인데요. 임팩트 팩터가 조금 높은 그런 저널에서는 위변조나 위변조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고, 임팩트 팩터가 좀 낮은 저널에서는 표절이나 중복기재가 철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이와 같은 이미지 조작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의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뒤집어서 여러 군데다가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변조의 형태가 되겠죠. 이런 위변조는 외국의 연구자들한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연구자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한 예인데요. 신문에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D에 나오는 SOC S3를 사용한 이 그림이 실질적으로다가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조직에서 가지고 온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실험을 하지 않고 데이터가 이렇게 제시됐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조 변조를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연구의 원재료, 연구 자료, 연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고요. 데이터의 출처는 정확하게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의 가치를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저장하거나 보관해서는 변조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의 번역 해석에서 특정 방향으로 결과가 편향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그 통계 처리와 같은 데서 능숙하지 않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항상 제출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저장, 보관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원자료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가공을 할 때마다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원래 자료 또 가공된 자료들은 모든 것을 순서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표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속이는 행위고요.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옛날 연구 업적을 가져다가 새 것인 것처럼 동료를 속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절은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동료들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최근에 표절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게재 또 텍스트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혁신법에서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도 표절로 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자기 표절 또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처리되는 것들이 이제는 표절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서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에서 발견되지 않는 형태의 표절 방식, 모자이크 표절이라거나 아니면 인용 부호까지, 인용한 내용까지 그대로 표절을 하는 그런 방식의 표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표절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연구 노트에 본인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인지, 본인이 실험을 해서 얻어낸 결과인지, 조사를 해서 얻어낸 결과인지, 그것이 인용을 한 다른 사람의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타인의 자료를 사용할 적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인용을 하는 것이 맞는데, 부득이하게 직접 인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 바꿔 쓰기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용은 올바른 인용 방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혹시라도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전 연구 결과물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와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AI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AI를 활용한 부분은 반드시 인용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용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저작권법에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28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인용하는 양과 자신의 저작물이 추가되어야 되고, 인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학문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논문 전체 중에 몇 %까지 인용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에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은 아무리 많이 인용을 하더라도 연구자의 독자적인 학술적인 기여 부분을 인정받을 만큼은 본인이 직접 기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한 부분과 본인이 작성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즉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그 인용되었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되고, 인용을 할 때는 원형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부정행위로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인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자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인데, 저자 자격을 인정하는 기여도의 판단 기준이 학문 분야나 기관의 관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최근에 와서 공동 연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공동 교신 저자나 공동 제일 저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 주저자들 사이에 기여도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미성년 공저자 사건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인, 또 중복 출판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영어 교정 등과 같은 이유로 새로이 저자가 추가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실질적인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저자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준들이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 있어서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저자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려운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구상, 설계,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 중에 하나면 되겠죠. 하나 이상.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하여야 하고,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사에 협조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는 연구비를 획득하였다거나 일반적인 감독 또는 행정 지원을 한 경우, 원고 작성에 대한 보조나 교정, 언어 교정이라든지 최종 원고에 대한 교정 등을 수행한 경우는 저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 자격을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것이 확실한 그런 기여자, 임상조사자, 참여조사자 등에 대해서는 기여자의 명목으로 사사와 같은데 표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해당 연구에 대한 이해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자 자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에 관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저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느냐, 즉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기여를 한 사람을 저자로 한다, 제일 저자로 한다, 또는 공동 저자로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연구가 종료가 되고 난 후에 각 연구자들이
얻어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 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출 만큼의 기여를 하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저자에 참여할 것인가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논문을 써서 제출하려고 하는 저널보다 더 좋은 저널에 연구자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논문을 내는 것보다는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 권치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만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분의 이름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기여된 부분이 연구 데이터든 기술한 부분이든 전부 다 그 논문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만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저자들도 어떤 사람이 그 저자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를 하는가라는 것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봐도 그 데이터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을 경우에 본인이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연구부정행위로 인해서 본인도 그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전 합의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협의서 같은 약정문 같은 게 있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연구 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이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새로이 정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 위반, 연구개발 성과 소유 위반, 보안대책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